여러분,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FOMC. 그쵸?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 코스닥이 3.7%, 코스피가 3.3%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1분봉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기점 이후로 기자회견,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장 막판에 살짝 올라오고 끝났다. 이게 뭐지?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는지,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시장이 한번 쭉 돌아볼게요. 미국 선물 좀 보고 갈게요. 다우가 1.41, S&P가 1.7% 정도, 나스닥 2%대, 러셀 2%대, 선물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지금 굉장히 크게 또 낙폭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한 6%대, 7%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닉게이도 지금 2.55, 상해만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항생 2.39 하락하고 있고요. 시장 지표 좀 보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200원 돌파했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5천원짜리, 만원짜리 돈이 굉장히 약세라는 거죠. 약하다.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4로 또 상승을 했죠. 자, 볼게요. 그쵸?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다. 어제 FOMC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지금 변동성, 특히 신흥국,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입니다. 하루인데요. 확 튀었죠? 확 튀었어요. 화들짝 또 놀랐다, 채권 시장이. 자, 10년물도 한번 볼게요. 미국채 10년물. 10년물도 하루짜리, 하루 만에, 하루 차트예요. 하루 만에 또 확 튀었다. 채권 시장 화들짝 놀라서 채권 금리가 확 튀었다. 이게 또 위험 자산의 지금 변동성 요인에 또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채권 금리의 급등, 과격한 급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또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FOMC가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자산시장, 암호화폐, 그리고 증시, 기타 모든 시장에 영향을 현재 주고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처는 하나증권 김성수 연구원이고요. 고용시장이 매우 강력하다. 최대 고용 환경과 일치한다.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 물가 둔화 전방 유지하지만 필요시 정책 수단 이용할 거다. 물가 상승이 과도했죠. 그래서 이 부분 정책 수단 필요하면 이용하겠다. 경제는 더 이상 통화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자산 규모 축소 논의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항 공개할 수 있을 것.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방법, 시기 등은 없다. 정책 수단에 있어서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준금리다. 고용 환경 해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는 곧 올 것. 금융시장보다 중요한 것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방 압력이 크지만 12월 대비 조금은 약화되었다. 공급 병목 현상은 결국 해소될 문제이다. 연준 대차대 대표는 필요 이상으로 매우 크다. 지난 QT 때보다 빠르게 자산 규모 축소 가능하다. FOMC 이사들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체킹 먼저 할게요. 이슈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항상 저는 크게 큰 그림을 봐야 흔들리지 않고 기업과 장기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크게 보고요. 시장도, 미래도, 산업도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보자고요. 연준 대차대조표는 필요 이상으로 매우 크다. 지난 QT 때보다 QE 양적 완화의 반대말 돈 찍은 거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QE의 반대말 지난 QT 때보다 빠르게 자산 규모 축소가 가능하다. 자, 이거 이해하고 가자고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 이게 뭐냐? 2008년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을 찍었다는 거죠. QE라고 하죠.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 찍어서 달러 찍어가지고 풀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4조 5천억 달러를 찍었고요. 그리고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된 건 3조 8천억인가 이 부분까지 줄였어요. 고작 1조 달러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뤄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시 가속 페달을 이때 4조 5천억 달러 3번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가속 페달을 2배 올려요. 그리고 무려 9조 달러까지 지금 증가하게 되죠. 이 부분을 빠르게 줄인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말은 이렇게 하고 있다. 9조 달러에서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을지 우리가 모니터링 할 건 뭐다? 2008년도에 4조 5천억 달러 찍고 나서 줄였던 금액은 3조 8천억 달러 부근이었다. 여기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자,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1대 1조 달러를 줄였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줄인다. 줄여나가기 위해선 첫 번째, 얘네가 언급하는 것처럼 실물 경제가 많이 받쳐줘야 된다. 두 번째,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받쳐줘야 된다.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는 절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금융시장이 자산, 실물 경제의 4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게 되면 실물 경제도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보고 가는 건데 과연 저는 줄이기 거의 힘들다고 보다. 힘들다 거의 확률이 매우 높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방 압력이 크지만 12월 대비 조금 약화되었다. 공급 병목 현상은 결국 해소될 문제이다. 고용환경 해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하다. 자, 이 두 가지에서 바로 겹쳐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고용환경 해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결국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하고 다시 한번 고용이 빠그러지게 되면 계속해서 멈춰지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 현상의 첫 번째, 이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물 경제와 핵심은 바로 뭐냐?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공급 병목 현상의 핵심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락다운 그리고 배가 지금 항구에 정박해 있다. 그래서 공급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생산에 영향을 받다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또한 증시가 과도하게 달려나갔죠. 그리고 과하게 달려나갔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이 또 과하게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때도 그랬어요. 2015년, 16년도에 변동성이 금리 한번 처음에 올린다고 하니까 이때가 처음 올린다고 할 때 가장 변동성이 심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금리를 올리실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계속 들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경제가 확장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리를 세게 올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변동성이 시장에 크게 한번 울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27포인트 3%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낙폭이 상당히 컸죠. 연준의 긴축 이슈로 인해서. 그런데 2020년도에 정말 제대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지금 최근에 돌려줬던 부분이다. 그 이면에는 긴축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하락폭이 커졌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연준이 시장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지금은 변동성 구간 그리고 연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구두상으로 지금 밸런스를 잡고 있다. 금리 인상을 긴축 이슈를 테스팅하고 있다. 시장이 받아내는지 실물 경제가 받아내는지 시장이 하락폭이 조금 더 과도해지거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연준은
서서히 다시 한번 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준의 방향성을 예측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금융위기. 엄청난 세계적인 불황이었죠? 이 이후로 세상은 정말로 다르게 변했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문명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히 정말 180도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다.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체킹해야 되니까 중앙은행만 좀 얘기를 할게요. 왜? 이때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채권,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을 시티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마구 사다 드려요. 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사다 드리는 거야. 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막 사드려요.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시티은행 사다 드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잘게 썰어가지고 투자,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막 팔아 제낍니다. 대표적으로 베어 스탠스,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얘네들에게 막 잘게 썰어가지고 또 팔아요. 그쵸? 이때 레버리지가 일어나겠죠. 엄청난 레버리지가 일어날 겁니다.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잘게 썰어가지고 미친 듯이 또 팔아 제꼈다. 그래서 베어 스탠스와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을 했죠. 이때 팔아 제낀 게 기초자산은 결국 모기지 채권이었고요. 얘를 담보로 바로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저당 증권입니다. 바로 파생 상품이에요. 바로 이것을 미국 중앙은행이 2008년도에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와. 그런데 이 말씀 드릴게요.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이 달러를 신뢰를, 신용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이 담보로 달러를 찍어서 바꿔줄 때 미 국채까지는 예전에는 금으로 유지했잖아요. 금. 그리고 나서 국채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MBS까지 받아줬다. 2008년도 이후에. 마구잡이로 파산났던 이 MBS가 파산이 나기 때문에 이걸 미국 중앙은행이 받아줬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달러가 사실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왜? 달러의 기본적인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게 사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 또 나온 게 메타버스와 NFT 같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블록체인이 또 연계가 되는데요. 추후에 다시 산업 시스템을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 방향을 예측해야 되니까 결국은 파생 상품을 담보로 화폐를 바꿔주었다. 그래서 연준은 이 페달을 13년째 밟고 있다.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 찍었고 여기서 3조 8천억 달러, 1조 달러를 못 줄이고 다시 9조 달러까지 늘렸다. 이거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또다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 파동을 치게 되면 연준은 반드시 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세상이다. 결론, 시장의 변동성에 지금 쫄지 말아라. 쫄 필요 없다. 왜? 다시 연준은 반응할 겁니다.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은 나중에 고용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용이 날 수밖에 없다. 이 그림으로 저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의 MBS 주택담보부 저당증권뿐만 아니라 이걸 담보로 해서 리만 브라더스와 베어 스탠스는 파산이 났고요. 얘네는 이걸 또 전 세계 투자은행들과 해치펀드들에게 또 팔았습니다. 또 잘게 썰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바로 CDO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또 팝니다. 전 세계 글로벌 해치펀드들과 투자은행들에게. 이게 미국 부동산이 결국 빠그러지니까 이 CDO가 빠그러지고 MBS가 빠그러지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채와 더불어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그리고 얘를 9조 달러까지 지금 계속해서 매입해냈고 이거를 다시 얼마나 회수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금융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버틸지 이 부분. 그러나 연준이 반응해내기 위해선 시장이 지금 한번 울었고 운 구역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이제 행동할 지금은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지켜볼지 또는
시장이 움직이는 걸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대응할지 그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 최근 셀트리온의 사업, 금감원 관리,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 주주님들의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제품 개발, 2. 금감원 관리, 3. 자사주 매입. 먼저 1. 제품 개발.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 및 케미컬 약품의 제품 개발, 허가, 임상 등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에 맞춰서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셀트리온 그룹의 제품 판매 계획도 사업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에 이어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을 1년 반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이는 현재 국내외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월 중 흡입형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의 안정성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2월 초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2상, 3상 개시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내에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 관리, 셀트리온 그룹은 회계 이슈와 관련해 바이오 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감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앞으로도 성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초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현재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도 더 자사주를 매입할 고려를 하고 있다. 우리 주주연대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 지금 셀트리온의 하락폭이 정말 과도합니다. 너무나 과도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 부분을 경영진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작, 피험자 300명 대상. 올 10월 1일까지 주요 평가 변수 확인, 램시마 SCC 등 외 류마티스 관절염 파이프라인 강화. 그래서 CTP47에 대한 임상 1상을 시작했다. 전 세계 매출 3조 원이 훌쩍 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이다. 그리고 현재 램시마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이 포진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대해 관련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의지다. 자가면역 질환, TNF-알파제 시장을 지금 셀트리온이 석권하겠다는 부분이죠. 이 중심에는 사실 휴미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여기에 바로 악템나, 요게 들어간다는 부분이겠죠. 진짜 핵심은 램시마 SC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강자이겠죠, 셀트리온은. 그리고 항암제 시장, 차세대 항암제 시장을 또한 본격적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이 중심에 바로 ADC가 있는 거고요. SC 제형을 갖고도 또 이 S 제형을 갖고는 자가면역 질환 시장, 항암제 시장을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갈 길, 할 일은 지금 묵묵히 펀더멘탈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CTP47을 환자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 중이다. 자, 우리가 피하 주사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셀트리온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램시마 SC, 셀트리온 그룹은 유럽과 한국 등에서 같은 제형인 램시마 SC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시판 중이다. 두 치료제 간 일부 적응증이 다르고 둘 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쓰이더라도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한 처방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 이번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악템나는 정맥 주사형과 피하 주사형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기본적으로 회사는 펀더멘탈, 임상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차근하게 나간다. 큰 그림에서는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매출 2조에서 20조까지 갑니다. 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공매도의 의도적인
악랄한 의도적인 부분에 의해서 회계 이슈와 경구용 치료제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차트가 주가가 완전히 망가져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허상이다. 실시간 계좌 정보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시장이 회복되고 또한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가치로 수렴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외신에서 웨스트필드 교회 토요일에 최소 100개의 코비드 진단 키트를 제공한다. 자, 우리 디아트스 사진이 딱 나오고 있죠? 그쵸? 목사가, 어떤 교회의 목사가 코비드 테스트 키트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개별 키트는 1월 29일 토요일에 일반에 배포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단 키트, 무척 기대가 크잖아요? 미국에서 또한 지금 없어서 매진이 되고 있죠. 전 세계, 한국, 지금 현재 집에서 먼저 검진, 진단을 하고 지금 PCR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진단 키트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 하나 지금 공급량 따라가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출 1조 그 부분 충분히 이미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스트링필드 애비뉴에는 72명의 회원인 교회인 토요일 아침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집에서 코비드19 신속 진단키트 100개를 구입하는데 $1,000를 썼다고 교회 목사가 말했다. 교회는 충분한 관심이 있다면 최대 100개를 더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단키트 휴마시스와 함께 생산량 따라가기에도 벅찹니다.